마크 주커버그라든가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왜 같은 옷만 입고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 늘 같은 옷만 입잖아요. 그거는요.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드리거나 아니면 혹은 제가 한 달 뒤에 2,000만 원의 돈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요. 단 한 달 뒤에 2,000만 원을 받을 확률은요, 여러분들은 80%의 확률입니다. 20%의 확률로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0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혹시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이런 실험들을 해보니까요, 재미있게도 자, 첫 번째,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받겠다라는 사람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린 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당연하진 않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기대값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기대하는 이 기대값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한 달 뒤 80% 확률로 2,000만 원을 받을 확률이 있는 이 선택을 해야만 좀 더 합리적인 거죠. 고정경제학,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경제학이죠. 여기에 뭔가 조금 다른 반하는 이론과 생각들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데니얼 카너먼입니다.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요,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사실 심리학과 경제학의 어떠한 교집합에서 탄생한 학문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행동경제학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요, 그래, 고정경제학 너희들 말이 맞는 부분도 있어.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야. 그치만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편향된 사고를 하고 부분적으로 굉장히 비이성적인 사고방식과 생각들을 하고 있단다. 내가 그걸 한번 증명해 볼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 가지의 실험들을 반복해서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인간은 편향에 빠진다. 이 편향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요, 체계적인 오류예요. 한번 실수로 뭔가 잘못 생각하고 한번 실수로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인 시스템, 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오류와 실수를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향의 시스템들을 연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실험으로 증명을 함으로써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요, 데니얼 카너먼의 전망 이론입니다. 그 전망 이론이 나오기까지 어떤 연구 결과들을 다 차곡차곡 정리해 놓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한 권으로 뒤에 나오는 대부분의 행동경제학들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에 관한 생각, 이 우리나라 번역된 책은 이건데요, 사실 이 원제가 조금 더 이 책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원제는 뭐냐면요, Thinking Fast and Slow. 그래서 생각하는 거, 빠르게 생각하는 것과 느리게 생각하는 거,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뇌는요, 우리의 생각은요, 두 가지의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두 가지의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라고 해요. 실제로 그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가상적 개념으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시스템으로 나눠볼게요. 자, 시스템 1이 있고요, 시스템 2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작동하고 우리의 생각이 작동되는 방식에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있는데요, 시스템 1은요, 단순합니다. 이거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도마뱀의 뇌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도마뱀 그냥 본능적으로만 행동하잖아요. 앞에 먹을 거 있으면 그냥 먹고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뭔가 어떤 그냥 관습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자, 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도마뱀의 뇌가 작동하는 이 시스템 1이 작동하는 확률이요, 우리 전체 생각하는 방식에 여러분 80%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20%는 뭐냐? 이게 바로 시스템 2거든요. 시스템 2는 의식적인 사고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죠? 여러분 지금 바로 대답하셨을 거예요. 아마 크게 생각 안 하고 바로 2라고 직관적으로 대답하셨을 겁니다. 제가 그러면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25 곱하기 23은 뭔가요? 여러분들 지금 1 더하기 1처럼 바로 직관적으로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거는 의식적인 사고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1 더하기 1은 우리가 시스템 1로 바로 처리를 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25 곱하기 23은 바로 처리하기 어려워요. 이거 바로 처리하시는 분이 있다면 약간 좀 천재인 것 같은데 시스템 2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스템 2는 합리성이 작동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편향은 어디서 작동을 해요? 시스템 1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사고하는 거. 여기에서 뭔가 어떠한 체계적인 오류들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바로 이 지금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교수가 실험으로 증명한 겁니다. 여기에 몇 가지 패턴에 이름을 붙인 이론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걸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근데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자, 시스템 1과 2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스템 2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훨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덜 편향적인 좀 더 이성적인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는 굳이 시스템 1을 80%나 가동을 하면서 왜 체계적인 오류, 즉 편향을 일으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실 우리 인류의 진화랑 좀 관련이 있다라고 좀 엮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우리의 뇌세포들은요, 우리 전체 기관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2% 정도 되는 이 영역이 우리의 칼로리를 소모하는 건요, 약 20% 정도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칼로리를 소모한다라는 거죠. 그쵸? 우리의 뇌는 포도당 같은 것들을 계속 소모를 하면서 열량을 필요로 해요. 2%의 영역이 20%의 어떤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우리가 뭔가 먹고 살고 삼시세끼를 다 먹는데 지장이 없지만 인류의 역사의 대부분은 사실 그 다음 끼를 걱정해야만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았죠. 우리의 선대들은. 그쵸? 뭐 다음에 뭐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뭐 예를 들어 사냥을 하던 시대에 그 다음 끼를 언제 먹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의 뇌나 우리의 신체는요, 최대한 우리의 칼로리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 것들이나 고칼로리 음식들에 본능적으로 끌리는 이유는요, 이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최대한 많은 칼로리를 본능적으로 저장을 해놔야 그 다음에 내가 추가적인 칼로리 섭취가 없을 때도 최대한 나의 신체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가는 거죠. 뇌도 절약 모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컴퓨터나 핸드폰의 대기 모드인 거죠. 대기 모드로 있다가 뭔가 우리가 의식적 사고가 필요할 때 그때 가동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식이라던가 의지라던가 사고력은요, 총량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써버리게 되면요, 의지력 같은 것들이요, 소모가 되게 돼요. 그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두는 거예요. 이 의지력과 이성적인 사고의 영역을 아껴뒀다가 필요할 때 그때 쓰려고. 마크 주커버그라든가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왜 같은 옷만 입고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 늘 같은 옷만 입잖아요. 그거는요, 인지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 한정된 인지적 자원을 이런 옷 고르는 쓸데없는 일에 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 1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 옷을 고르는 거를 시스템 2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것만 그냥 집으면 이건 시스템 2가 아니라 1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원을 많이 남겨놓는 거죠.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데니얼 카너먼 교수는요, 시스템 1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체계적인 오류들을 설명합니다. 그 오류 중에 첫 번째가 사실은 뭐냐면요, 프레이밍이에요. 어떠한 수술을 받을 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당신의 사망 확률은 2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자, 지금 이 수술을 받으면요, 당신은 완치할 가능성이 80%입니다. 라고 받았을 때 받아들이는, 이 똑같은 메시지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프레이밍에 따라서, 이 말하는 프레이밍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준거 의존성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앵커링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준거 의존성. 이 준거 의존성이란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앵커링이라는 말이 좀 더 쉬운 것 같네요. 앵커링은 뭐냐면요, 우리 배에 닻이 있잖아요. 그 뭐 닻을 내려라 그러잖아요. 배가 항구에 정박하면 이 닻을 내리는 게 뭐예요? 그냥 갈고리 모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항구에 정박해서 떠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딱 걸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닻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영어로 앵커예요. 그래서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닻을 내리면 어때요? 이 영역에서 뭔가 그 배는
다른 영역으로 벗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앵커링 효과라는 거, 이것도 그 데니얼 카너먼이 그 인간이 시스템 1에서 범하는 여러 가지 오류의 패턴 중에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앵커링을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하면요, 헤일로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뭐 일종의 첫인상 효과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첫인상 딱 봤을 때 되게 뭐 잘생기고 얼굴 막 이렇게 딱 웃고 그러면 이 사람 성격도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것들이 헤일로 이펙트입니다. 이 어떠한 한 가지의 면들, 긍정적인 면을 보고 다른 것들까지 다 그냥 같이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의 뭔가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의 다른 여러 가지의 똑같은 행동이나 똑같은 어떠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도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편향이에요. 이런 편향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메뉴판들을 딱 봅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메뉴가 처음에 엄청나게 비싼 게 나와요. 막 20만 원, 30만 원짜리 메뉴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지? 첫 장, 둘째 장 다 비싼 메뉴. 근데 세 번째 장부터 갑자기 막 5만 원, 6만 원짜리 메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 5만 원, 6만 원짜리 메뉴는요,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그쵸? 저렴하게 느껴져요. 왜요? 첫 번째 그 비쌌던 10만 원, 20만 원 했던 메뉴가 제 그 뇌 속의 인지의 영역을요, 가격에 대한 부분을 거기다가 앵커를 걸어놓은 거예요. 닻을 내려버린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에 닻을 내리니까 저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백화점 가면 어때요? 1층에 명품관 같은 것들 딱 보면 굉장히 여기서부터 어떠한 그런 공기가 느껴지죠? 아, 이거 굉장히 좀 비싼 명품들이 여기 많이 있군.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옷들 사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져요. 왜요? 1층에서 이미 앵커링이 되는 거예요. 준거 의존성에는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2명의 어떠한 직장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연봉 협상을 탁 했습니다. 그리고서요,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4천만 원을 올해 받게 됐고요, 한 사람은 3,800만 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표정이 어떠냐면요, 3,800을 받는 사람은요, 너무 기뻐해요. 기뻐하고 막 행복합니다. 아, 행복해. 근데 4천만 원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우울해 있어요. 사실 4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좀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준거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3,800을 받은 사람은요, 전년도에 받은 연봉이 3,600이었어요. 200이 오른 거죠. 그럼 3,600에 닻을 내려서 여기에 준거에 의존해서 3,800을 받은 거니까 행복하고, 이 4천만 원인 사람은요, 전해에 받은 게 4,2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4,200에서 200만큼 떨어진 거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어디에 닻이 내려져 있어요? 4,200에 닻이 내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많은 연봉을 받고도 우울한 거예요. 준거 의존성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접하는 정보 같은 것들로요, 인지적인 편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거점으로 삼는 게 어떤 정보 혹은 어떤 숫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인지적 편향이 일어나는 것을 준거 의존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오류는요, 손실 회피예요. 데니얼 카너먼이 전망 이론이라고 하는 행동 경제학의 어떠한 이론을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하나가 바로 손실 회피입니다. 인간은 손실을 싫어해요. 그래서 손실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손실 회피 성향의 가장 대표적인 건요,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어떠한 내가 뭐 주식 투자들을 계속해요.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돈을 잃어요. 근데도 돈을 잃은 이 주식 투자자들이 계속 완전히 패가 망신할 때까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예요. 지금까지 여기에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라도 나는 이걸 복구할 때까지 더 계속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손실 회피 이론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에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2배 정도, 그러니까 2배에서 2.25배 정도 훨씬 민감하다라고 합니다. 손실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그 결정들을 할 때요, 손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마케팅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거든요. 무언가를 해지하려고 할 때 갑자기 어떠한 뭐 예를 들면 뭐 음악 듣는 상품 같은 거, 음악 서비스 같은 거,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해지를 한다고 해요. 그럼 해지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당근들을 막 주죠. 아, 이런데도 여러분들 해지하시겠어요? 멤버십 포인트가 이렇게 차감되고 지금까지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이걸 포기하시겠어요?
라고 마지막에 물어보잖아요. 사실 이게 인간의 손실회피 성향을 이용한 겁니다. 왜?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뭔가를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이 탈퇴하는 것들을, 서비스에 탈퇴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이 손실회피 성향을 이용하고 있어요. 홈쇼핑 같은 곳들에 보면 이런 경우 있죠. 자, 저 이거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안 사시면 손해요라고 굉장히 인간의 손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어떤 이런 스피치 전략 같은 거, 이런 부정적인 전망들이라던가 혹은 어떠한 이런 굉장히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상황 같은 것들을 가정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법들, 그리고 또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인간의 손실 회피에 준거한 전략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자기의 손실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경우 있죠. 전문가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잘 예측하고 가장 많이 자기의 어떤 상품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 예측이거든요. 대한민국 예를 들면 언제 망합니다. 뭐 몇 월에 큰 위기가 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 흔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맞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틀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맞게 느껴지는 건요, 10번 예측해도 한 번 맞으면 그 맞는 게 기억이 남기 때문이에요. 왜? 그게 임팩트가 더 크고 회상 용이성이 더 뛰어난 사건이거든요. 이 시스템 1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어요. 근데 시스템 1과 2는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겁니다. 시스템 1의 무의식적 사고방식에서 어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체계적인 편향들, 이런 것들을 계속 감시하는 건 시스템 2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 사고를 의식적으로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식적 사고를 많이 하면 할수록 무의식적 사고인 시스템 1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읽어야 됩니다. 왜요? 많이 생각할수록 우리의 체계적인 오류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체계적인 오류를 잡아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 삶에 유익한 습관이라던가 유익한 무의식적인 행동들로 전환을 하면 우리의 삶은 가만히 있어도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무의식적인 습관적인 행동만 해도 나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시스템 2, 즉 의식적인 사고를 의식적으로 계속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의식적인 사고를 많이 하려면요, 사실 새로운 정보나 인풋들이 많아야 우리는 시스템 2를 더 효과적으로 폭넓고 더 깊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의 중요성,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시스템 2, 의식적 사고를 극대화하려면요, 인풋이 많아야 되고 그 인풋 중에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고 깊고 넓은 어떠한 인풋을 넣을 수 있는 건요, 독서입니다. 우리는요, 도마뱀처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체계적인 편향이 난무하는 시스템 1로만 사고해서는 안 돼요. 물론 시스템 1이 주는 굉장히 좋은 영향도 있죠. 편향이 아니라 좋은 습관 같은 거라면 시스템 1이 작동하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이 시스템 1을 감시할 시스템 2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을 스스로 우리의 의식적 사고가 이거를 감시하고 조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행동경제학을 이야기했지만요, 이게 우리의 일상과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들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계적인 편향들, 이런 것들을 의식적인 사고로 한번 점검해보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좋은 무의식적인 행동과 습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삶과 일상은요,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고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10분 안에 한번 끝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 책 리뷰는 10분 안에 불가능하네요. 사실 지금도 너무 부족한 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시간도 좀 부족하고 사실 좀 더 설명하고 싶은 것도 많고 최대한 압축해서 제가 좀 전달한 게 이 정도니까요,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